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4월 12일 토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대선을 52일 앞두고 거대 양당의 경선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먼저 순탄하게 갈 것으로 예상됐던 이재명의 후보 등극에 암초가 등장했습니다. 노무현을 키웠던 이른바 국민선거인단 경선을 친명계가 틀어준 대선 특별당규준비위원회라는 곳이 권리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를 반반씩 하는 방식으로 대체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이 새 방식의 핵심은 소위 국민경선으로 불리는 일반 국민선거인단 모집투표를 여론조사로 바꾸고 개딸 당원들의 비중을 절반으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은 10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아무런 변수 없이 후보가 되는 이 북한식 경선을 하게 됩니다. 친명계는 이 방식을 민주당의 전통인 국민 경선처럼 위장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국민 참여 경선이란 딱지로 갈아붙였습니다. 눈속임이죠. 하지만 새 방식은 지난 2002년부터 민주당이 실시해온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임했던 2002년 이래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도 대선 경선에서 한 표를 행사하는 그런 방식을 택해왔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노무현의 기적, 노무현의 파란을 광주에서부터 일으킨 힘의 원천이 됐었죠. 그때 노무현 후보는 제주 경선에서 1등을 한 전남 출신의 한화갑 후보를 광주에서 역전하면서 대선 후보로 내달렸고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 본선에서도 승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이 이 민주당의 전통적인 방식을 끝내려고 하는 이유는요. 2011년의 악몽, 즉 이낙연 트라우마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당시에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다가 화천대유는 누구 소유입니까? 라는 경기 지역의 한 인터넷 신문 기사로 대장동 논란이 불거지자 큰 공경에 빠졌었죠. 기억하실 겁니다. 이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던 와중에 치러진 민주당의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이낙연 후보가 무려 62.37% 그리고 이재명은 28.3%에 그쳐서 그야말로 대역전이 됐습니다. 그때 이재명 측에 난리가 났었죠.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이 50.29%를 얻어서 간신히 후보가 됐는데요. 당시에 당대표였던 송영길이 미리 사퇴한 김두관, 추미애 후보의 표를 사표로만 처리하지 않았더라면 그게 원래 사표가 되면 안 되고 다 하는 것이 정상 방식인데 명백히 이재명을 봐주기 위해서 송영길이 조치를 취했던 거죠. 그래서 이낙연, 이재명의 결선 투표로 가야 마땅했던 게 그냥 50.29%로 이재명의 승리로 끝났어요. 만약 두 후보가 경선을 했더라면 그 당시 분위기상 이재명은 최종 후보가 절대 안 됐을 것으로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 참극이 미리 예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까지도 부질없지만 해보게 됩니다. 이런 악몽을 경험한 이재명 측은 당시에도 특정 종교 집단이 개입한 결과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재명 측은 10일 열렸던 대선당규 특별준비위원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전광훈과 전한길이 움직이는 100만 명이 조직적으로 선거인단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주장하면서 주저하는 다른 그 위원들을 몰아붙였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이런 논란에서 짐짓 발을 빼고 있습니다. 선수는 심판이 정한 대로 따라야 한다면서 어떤 결정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그 심판이 모두 자기 졸개들인데 참 가증스러운 말이죠.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비명계의 주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측은 국민선거인단의 취지와 원칙을 무시했을 때 경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서 불출마 가능성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경선 출마를 일찌감치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 측도 경선 룰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자 의견 한 번 묻지 않았고 룰 미팅도 한 번 안 했다면서 어대명, 특히 즉 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이 추대 경선에 들러리로 나서는 것을 깊이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그 들러리 성격이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이거 북한식 선거인데 내가 뭐하러 거기 정말 들러리 서느냐 이런 얘기예요. 다른 주자들도 생각이 비슷비슷할 겁니다. 아마 이재명 측이 어떻게든 경선의 모양새를 갖추려고 갖은 회유를 또 할 겁니다.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여야를 막론하고 후보들 가운데 가장 높은 현실에서 불거진 이 민주당의 내분, 향후 중도 무당층의 표심을 이재명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것이 분명하고요. 보수 지지층의 단합에도 작지 않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판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먼저 한덕수 대망론에 불이 자꾸 크게 붙고 있는데요. 30여 명이라던 한덕수 후보 추대 의원들의 숫자가 50여 명으로 불어났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이라면 국민의힘 의원들의 절반가량 되기 때문에 가히 태풍의 눈이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갤럽이 11일 발표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한덕수 대행은 처음으로 2%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과 같습니다. 이 조사는 더욱이 이 객관식으로 대상을 정해놓고 물어본 게 아니고 주관식으로 응답자가 대답한 결과라서 그 의미가 간단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강력한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김민석은 노욕 내란 대행 후보까지 거론되느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원래 말이 이 수준이죠, 이 친구는. 전현희는 공정한 대선 관리에만 집중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대행의 이 바람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1시간의 그 차단을 가졌다. 단독으로 차단을 가졌다고 스스로 밝힌 나경원 의원의 출마도 4강 후보를 가리는데 역시 작지 않은 변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만약 한대행이 금명간 그러니까 14일 월요일에 후보 등록을 받으니까 15일 날 마감을 하고요. 그 이전에 만약 경선 참여를 극적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국힘 경선 구도는 크게 요동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게 나쁜 의미의 요동이 아니에요. 좋은 쪽으로 요동을 칠 것이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정도로 전망되던 4강 구도에 한덕수, 나경원 후보까지 뛰어들어서 치열한 접전을 벌이게 되면 4강 판세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1급 경선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과는 더 차별화되고 밋밋하게 갈 수 있는 그 밥의 그나물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 국힘 경선은 아연 화제의 중심에 설 거예요. 그래서 국힘 단일 후보가 갖는 힘도 더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